그들은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무기가 되었다. 유도 미사일로 전락한 인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합군 함선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행기를 충돌시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00명이 넘는 젊은 일본 조종사들이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해전을 영원히 바꾸어 버린 전술. 연합군 함선 47척을 침몰시키고 300척 이상을 손상시킬 만큼 치명적이었던 전술.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이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한 심리전이 물리적 파괴만큼이나 치명적이었던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가미카제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700년도 더 전 일본인들이 신들이 직접 보낸 것이라 믿었던 폭풍에서 시작되었다. 1274년 그리고 다시 1281년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향해 거대한 침략 함대를 출항시켰다. 일본군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기계 중 하나를 상대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번 모두 태풍이 몽골 함대를 덮쳐 수천 척의 배를 파괴하고 수만 명의 병사를 수장시켰다. 일본인들은 이 폭풍을 가미카제, 신풍라 불렀으며 신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믿었다. 이것은 일본 문화의 근본적인 신화가 되었다. 나라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초자연적인 힘이 일어나 이를 수호할 것이라는 믿음. 1944년으로 빠르게 건너뛰면 일본은 또 다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목적을 위해 이 고대의 이름을 되살리게 될 것이었다. 1944년 10월에 이르자 일본의 상황은 파국적이었다. 필리핀이 함락 직전이었다. 미군이 본토 섬들로 접근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와 레이테 걸프 같은 전투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대부분 전사했고 새로운 조종사들을 같은 수준으로 훈련시키는 데는 수년이 걸렸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어차피 미군 항모에 대한 재래식 공격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미숙한 조종사들은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당하고 있었다. 일본 지휘관들은 잔혹한 셈법에 직면했다. 어차피 조종사들이 죽을 운명이라면 왜 그들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는가? 왜 비행기 자체를 무기로 만들지 않는가? 이것은 가볍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 이는 군사적 사고의 모든 원칙, 지속적인 전투를 위해 자산과 인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절박함은 혁신을 낳고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이 1944년 10월에 제안한 것은 세상이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조직된 자살 공격을 표준 군사 교리로 삼는 것. 최초의 조직적인 가미카제 부대는 1944년 10월 20일에 창설되었다. 23세의 베테랑 조종사 세키 유키오 중위가 최초의 공식 가미카제 비행대대인 신풍 특공대의 지휘를 맡도록 선발되었다. 임무에 지원할 것을 요청받자 세키는 기꺼이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한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일본이 가장 뛰어난 조종사 중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라면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나는 천황을 위해서도 이 제국을 위해서도 이 임무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이는 가미카제의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들 모두가 죽음을 열망하는 광신적인 신봉자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은 의무, 가문의 명예, 동료의 압박, 그리고 거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상관의 명령 사이에 갇힌 사려 깊은 젊은이들이었다. 가미카제 조종사가 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먼저 선발 과정.
지휘관들은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이 지원은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일본 군사 문화에서 지휘관이 지원자를 모집할 때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회적 압박은 압도적이었다. 나서지 않으면 동료들 앞에서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가문을 욕되게 했다. 일부 조종사들은 장교들이 단순히 명단에서 이름을 읽어 내려가고 지명된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고 전한다. 선택의 환상이 이 제도를 작동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천황을 위해 기꺼이 죽었다는 허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선발되면 조종사들은 전문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은 많은 이들이 받은 것을 표현하기에 거의 너무 관대한 단어였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약 일주일의 연습을 받았다. 신병들은 총 40에서 50시간의 비행 교육만 받았다. 이륙하고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고 목표물에 충돌하기에 겨우 충분한 시간. 그들은 착륙을 배우지 않았는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회피 기동을 연습하지 않았는데 최후의 강화를 위한 연료 보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항법의 기초, 목표물 우선순위를 위한 함선 유형 식별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충돌 시 최대 피해를 위한 정확한 각도와 속도를 배웠다. 일부는 언덕에 설치된 항모 가판의 나무 모형에서 연습했다. 교관들은 조종사들에게 함선의 섬 기부나 항모의 엘리베이터를 겨냥하도록 가르쳤다. 충돌이 최대의 내부 피해를 유발하는 지점들이었다. 항공기 자체는 품질 면에서 천차만별이었다. 초기 가미카제들은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어 무장을 제거한 미쓰비시 A6M0 같은 표준 전투기를 조종했다. 전쟁이 진행되고 항공기가 부족해지면서 일본은 자살 임무에 특화된 비행기를 설계했다. 요코스카 MX-Y7 오카는 기본적으로 유인 순항 미사일이었다. 로켓 엔진과 1200kg의 폭발물에 연결된 작은 조종석. 조종사들은 그것을 오카, 벚꽃이라 불렀지만 미국 해군들은 바카, 바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미친 짓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목표물 근처까지 폭격기 하단에 실려가다가 최후의 강화를 위해 로켓에 점화하기 전 활공하도록 방출되었다. 로켓이 점화되면 오카는 시속 650마일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여 요격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운반하는 폭격기들은 느리고 취약하여 종종 탑재물을 방출하기 전에 격추당했다. 다른 경우에는 가미카제들이 구식 복엽기, 훈련기, 심지어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을 만큼 원시적인 나무 항공기를 조종했다. 전쟁 말기에 일본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신요, 폭발물을 가득 실은 자살 보트를 건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이텐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 조종사가 롱랜스 어로에 내부에 탑승하여 수동으로 함선의 조종에 들어가는 유인 어로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전 투입되기 전 가이텐 훈련 사고로만 목숨을 잃었다. 이제 임무 전날 밤의 몇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곳이 심리적 공포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전날 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자신의 고별 의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채로 공식적인 군장례를 받았다. 전우들이 그들을 위해 건배를 했다. 지휘관들이 그들의 정신을 칭송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임을 알았다. 군은 이 편지들을 위한 특별 종이를 배포했고 가족들은 그것을 신성한 물건으로 소중히 간직했다. 많은 편지들이 이 사람들이 느낀 내면의 갈등을 드러낸다. 일부는 천황을 위해 죽는 영광을 쓰며 진정한 확신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다른 이들은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썼다.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시로 위장된 의심, 두려움, 심지어 반전 감정의 미묘한 표현들. 군은 모든 우편을 검열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검열을 통과하면서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법을 터득했다. 임무 당일 아침 조종사들은 깨끗한 군복을 입었다. 일부는 우길기나 애국적인 구호가 새겨진 하치마키 머리띠를 둘렀다. 그들은 샌님바리, 어머니나 자매가 만든 1000땀 벨트로 1000명의 여성이 각자 한 땀씩 조종사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바느질을 한 것을 받았다. 그들은 특별 배급품을 받았다. 종종 사케와 수년간 보지 못했던 사치스러운 음식들. 이 마지막 식사는 선물이자 조작이었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부대는 조종사들이 특별한 잔으로 사케를 마시고 돌이킬 수 없음을 상징하기 위해 잔을 박살내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 지휘관들은 본건 일본의 무사 전통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사무라이 검이나 다른 명예를 수여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당신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희생 전통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출발 의식이 시작되었다. 지상 요원들이 줄을 서서 그들을 배웅했고 종종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다. 조종사들은 다시는 땅을 밟지 못할 것을 알면서 조종석에 올랐다. 정비사들은 안전장치를 제거했다. 때로는 착륙장치도 귀환이나 포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졌다. 무게와 연료를 절약했지만 변심의 유혹이나 가능성도 제거했다. 일부 항공기에는 목표물에 도달하기에 딱 충분한 연료만 주입되어 마음이 바뀌더라도 귀환이 불가능했다. 목표 구역까지의 비행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그 심리적 고문을 상상해보라. 좁은 조종석에 홀로 앉아 엔진이 울부짖고 매 비행 분마다 확실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 조종사들은 군가를 불렀다.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 전투기 호위대가 가능할 때 동행했는데 이는 미국 전투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 호위대는 누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고 누가 실패하거나 도주했는지 보고했다. 실패의 수치는 가족들에게 대대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개인적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임무 완수에 대한 압박이 막대했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실제 공격에 관한 것이다. 영화는 가미카제가 함선을 향해 수직으로 급강하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고 여러 면에서 더 끔찍했다. 이 미군의 전투 공중 초계가 많은 가미카제를 함대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켰다. 미 해군 전투기들은 원거리에서 그들에게 달려들어 접근하기 전에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가미카제가 무력하지는 않았다. 격렬하게 기동하여 목표물이 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몇 분만 더 버티면 되었다. 전투기를 통과한 이들은 함선 자체에서 쏟아지는 집중적인 대공포화에 직면했다. 기동대의 모든 함선이 동시에 사격을 개시하여 폭발 포탄과 예광탄의 벽을 만들어냈다. 하늘이 연기와 금속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가미카제가 이 탄막 속에서 산산조각났다. 하지만 일부는 뚫고 나왔다. 최후의 강하는 보통 약 6,000피트 고도에서 시작되었다. 조종사들은 가파른 각도로 수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항공기를 밀어 최대 속도로 가속했다. 그들은 접근 각도와 목표물의 가치에 따라 함선의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 항모의 비행 가판, 구축함의 함교, 대형 함선의 흘수선. 미국 해군들은 마지막 순간에 때로는 조종석 유리를 통해 조종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일부 가미카제는 너무 빠르게 들어와 대공포 사수들이 추적할 수 없었다. 다른 이들은 낮고 느리게 비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파도 위를 스쳐 날았다. 충돌 속도는 항공기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속 350마일부터 550마일까지였다. 이제 충돌 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진정한 파괴가 명확해지는 지점이다. 250kg 폭탄을 적재하고 시속 450마일로 비행하는 제로 전투기가 함선 갑판에 충돌하면 항공기, 연료, 조종사의 운동 에너지까지 감안했을 때 약 6,000파운드의 TNT 폭발력과 맞먹는 충격을 가한다. 네 비행기는 단순히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한다. 가장 무거운 부분인 엔진 블록이 마치 포탄처럼 강철 갑판을 뚫고 들어간다. 휘발유가 사방에 튀어 즉각적인 화염을 일으킨다. 항공기 내부의 탄약이 폭발하여 사방으로 파편을 날린다. 만약 비행기가 폭탄이나 어뢰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많은 경우 그랬다. 이것들이 충돌 시 또는 직후에 폭발하여 피해를 몇 배로 늘렸다. 함선 승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재앙적이었다. USS 벙커 힐은 1945년 5월 10일 1 30초 이내에 2대의 가미카제 공격을 받았다. 첫 번째 기체가 비행 갑판을 뚫고 완전히 연료를 주입하고 무장한 항공기들이 주기된 경납 갑판까지 침투했다. 이로 인한 폭발과 화재는 34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6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생존자들은 구획을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화염의 벽을 묘사했다. 개방된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에 탔다. 갑판 아래에 갇힌 다른 이들은 화재 진압에 사용된 바닷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끓는 물에 삶아졌다.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수면에 떠있는 불붙은 항공유에 의해 화상을 입었다. 함선은 살아남았지만 가까스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투에 복귀하지 못했다. USS 프랭클린은 더 심한 피해를 입었다. 1945년 3월 19일 가미카제 공격을 받은 이 항모는 724명이 전사하고 265명이 부상당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미국 군함 중 가장 많은 사상자. 폭발이 경납 갑판을 강타하여 폭탄과 로켓의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비행 갑판이 내부 폭발로 위로 휘어 올라갔다. 시신들이 열기에 의해 격벽에 녹아 융합된 채 발견되었다. 전체 구호액이 독성 연기로 가득 차 폭발에서 살아남았을 사람들을 질식시켰다. 이 프랭클린은 우현으로 13도 기울고 동력을 잃은 채 화재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침몰하지 않은 것이 기적으로 여겨진다. 계속되는 공중 공격 속에서 화재와 싸운 승무원들의 필사적인 손상 통제 노력은 해군 역사상 가장 영웅적인 행동 중 일부로 꼽힌다. 하지만 여기 더욱 불안한 것이 있다. 가미카제 공격은 단지 물리적 파괴로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미국 해군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다. 적 조종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충돌하려 하는 함선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순수한 결의에 맞서는 방어란 없다. 대공포화에 맞은 조종사가 불타는 잔해를 조종하여 여전히 함선에 충돌시킬 만큼의 제어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조종석이 박살나고 항공기가 불타는 상황에서도 일부 부상당한 가미카제는 순전한 의지로 목표물에 충돌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포수들은 가미카제를 격추하는 것이 종종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항공기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조종사를 즉사시켜야 했다. 단순히 손상을 입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베테랑 승무원들조차 지치게 하는 무력감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전투 피로로 이어졌다. 해군들은 전투 배치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서서 하늘을 지켜보며 다음 공격을 기다렸다. 경고 없이 몇 초 만에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는 긴장감은 많은 사람들을 심리적 한계로 몰아붙였다. 일부 사람들은 갑판 위로 올라가기를 거부했다. 다른 이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해군은 가미카제 공격으로 인한 작전 피로, 본질적으로 전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저한 증가를 보고했다. 이 군의관들은 신체적 부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조차 증상을 나타냄을 주목했다. 통제할 수 없는 떨림, 수면 불능,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한 히스테리 반응, 가미카제 공격의 무작위성이 특히 트라우마를 유발했다. 예측할 수 없었다. 협상할 수 없었다.
조종사가 강화를 결심하고 나면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없었다. 이제 가미카제 전술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자. 숫자가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이다.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 전쟁 종료까지 가미카제는 연합군 함선 47척을 침몰시키고 300척 이상을 손상시켰다. 약 4,900명의 미국 해군이 전사하고 4,8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일본이 투입한 것 대략 4,000명의 조종사와 항공기를 감안하면 이는 재래식 공격에 비해 상당한 성과였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가미카제는 목표물을 타격할 확률이 약 15%부터 20%까지였는데 이는 미숙한 조종사들에 의한 재래식 폭격 공격의 5% 미만과 비교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성공이 다른 것을 의미했다는 점이다. 많은 가미카제 타격이 함선을 침몰시키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만큼 손상을 입혔다. 일본에게 진정한 가치는 교란이었다. 손상된 함선마다 수리를 위해 후퇴해야 했다. 침몰하거나 손상된 모든 함선은 공격 작전에서 방어 조치와 수리 작업으로 전환된 자원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수확체감을 경험했다. 미군은 빠르게 적응했다. 그들은 주 함대로부터 50마일에서 7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특수 레이더 초계 구축함을 개발하여 조기 경보를 제공했다. 이 함선들이 공격의 대부분을 감당했다. 항모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물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이 오키나와 해상의 레이더 초계 임무 중이던 USS 레피는 1945년 4월 16일 80분 동안 22대의 가미카제 공격을 받았다. 6대가 함선에 충돌했다. 4개의 폭탄이 타격했다. 레피는 믿을 수 없는 손상 통제와 순전한 행운으로 살아남았지만 32명이 전사하고 71명이 부상당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다른 어떤 함선 유형보다 훨씬 높은 사상률을 보인 레이더 초계 함선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다. 미국의 전투기 전술도 진화했다. 전투 공중 초계되는 함대로부터 종종 50마일 거리에서 가미카제를 요격하는 법을 익혔다. 조종사들은 조종석이 아닌 가미카제의 엔진을 겨냥하도록 교육받았다. 죽은 조종사는 여전히 자신의 비행기를 목표물로 조종할 수 있었지만 죽은 엔진은 항공기가 속도와 고도를 잃어 더 쉬운 목표물이 됨을 의미했다. 해군 대공 방어 교리는 최종 접근 구역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함선들은 가미카제가 분명히 타격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사격하도록 승무원들을 훈련시켰는데 몇 발의 추가 사격만으로도 조준을 방해하여 빗나가게 하거나 충돌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임무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다. 일부는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모든 가미카제 공격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조종사들은 기지로 돌아왔다. 이유는 다양했다. 기계 고장, 목표물을 찾지 못함, 날씨로 인한 임무 중단, 또는 일부 경우에는 의도적인 회피.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층위의 공포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귀환한 조종사들은 즉각적인 비겁의 의심에 직면했다. 일부는 구타를 당했다. 다른 이들은 따돌림을 받았다. 이 많은 이들은 마침내 죽음에 성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파견되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운명을 받아들인 남자가 우연히 살아남았다가 다시 한번 같은 일을 하도록 명령받는 심리적 상태를 상상해보라. 일부 조종사들은 의도적으로 임무를 방해했다. 그들은 폭탄을 바다에 투하하고 장비 고장을 보고했다. 의도적으로 목표물을 빗나갔다. 이 사람들은 발각될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았는데 처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공개적 굴욕과 가족에 대한 불명예 이후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수십 년이 지나 몇몇 조종사들은 자신이 결코 죽을 의도가 없었으며 가능할 때마다
전투를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었는데 일본 사회에서 수치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관들이 있었다. 가미카제 훈련 교관들은 자신만의 심리적 지옥을 경험했다. 그들은 젊은 남성들, 종종 10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살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기수마다 편도 임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부 교관들은 사형 집행인처럼 느꼈다고 보고했다. 다른 이들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화했다. 적어도 한 명의 훈련 장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보낼 수 없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 정부와 군은 사기와 모집을 유지하기 위해 가미카제 조종사들을 찬양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 언론은 그들을 신성한 영웅으로 죽음과 동시에 신의 반열에 오르는 존재로 묘사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그들의 영령을 일본의 가장 위대한 무사들과 함께 모실 것을 약속했다. 이래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미카제 조종사들을 우상화하도록 가르쳤다. 선전 영화들은 조종사들이 웃으며 희생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개인 편지와 일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내 운명에 체념했지만 그것에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 조종사가 썼다. 이 전쟁은 실수지만 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른 이가 썼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후까지 억압되었다. 가미카제 숭배는 조종사들 너머로 확산되었다. 1945년 중반에 이르자 일본은 폭발물을 몸에 묻고 함선까지 헤엄쳐가는 가미카제 수중 특공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가미카제 소형 잠수함을 개발했다. 수류탄과 폭발물만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이용한 대규모 가미카제 글라이더 공격을 계획했다. 군은 미군이 본토에 상륙할 경우를 대비해 지상 가미카제 공격 계획도 수립했다. 대나무 창과 폭발물로 무장하고 탱크 아래로 몸을 던지도록 지시받은 민간인들. 철학이 절박한 전술에서 집단 학살적 국가 전략으로 전이되었다. 이제 가미카제 프로그램을 종식시킨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미군의 방어가 아니었다. 비록 그것이 점점 더 효과적이 되고 있었지만 전술의 한계에 대한 일본의 인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이었고 그 뒤를 이어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었다. 그때도 일부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몇몇은 항복이 발표된 이후 며칠 동안 연합군 함선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마지막 가미카제 공격은 천황의 방송이 있던 8월 15일 당일 방송 몇 시간 후에 일어났다. 전쟁 직후 이 가미카제 유산에 대한 일본의 관계는 복잡했다. 일부는 잊고 싶었고 절박한 전술의 수치를 지나쳐 나아가고 싶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종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싶었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했다. 이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젊은 남성들이었다. 평균 연령 23세. 자신들의 통제 밖의 상황에 갇혀 문화, 의무,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의 압박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싸운 미국인들도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 조종사들의 용기에 대한 존경이 의도적으로 함선에 충돌하는 데 필요한 광신주의에 대한 공포와 뒤섞였다. 많은 미국 해군들은 전쟁 후 가미카제 조종사들 개개인을 미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그 남성들은 자국 정부의 절박함의 희생자들이었다. 증오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한 일본 지도부를 향했다. 전후 조사는 많은 가미카제들이 얼마나 어렸는지를 드러냈다. 일부는 17세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끌려나와 최소한의 훈련으로 죽으러 보내졌다. 전쟁의 다른 모든 낭비 위에 더해진 젊은 생명의 낭비는 특히 비극적으로 보였다. 일본은 단지 4,000명의 잠재적 조종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 4,000명의 미래 의사, 교사, 아버지, 혁신가들을 잃었다. 실패하는 전쟁 노력에 소모된 한 세대분의 재능,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수십 년 후 일본 군사 문서를 검토한 연구자들로부터 나왔다. 가미카제 전술은 이미 1943년에 채택이 검토되었지만 야만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고위 지휘관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상황이 진정으로 절망적이 되었을 때만 실행되었다. 이는 일본 지도부가 이 남성들을 죽음으로 보내면서도 전쟁이 패배했음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가미카제는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시간을 버는 지연 전술이었다. 무엇을 위해? 아무 계획도 없었다. 결말도 없었다. 다만 어떻게든 미국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대신 평화 협상에 나서줄 것이라는 희망만 있었다. 가미카제 현상의 유사는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 확장된다. 이 전술은 이후 분쟁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사용한 자살 폭탄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순교 작전의 심리학, 사회적 압박을 이용한 공격자 모집, 대의를 위한 죽음의 미화, 이 모든 요소들이 가미카제 전술에서 나타났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군사 심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표를 위해 자살하도록 설득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미카제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교훈은 어둡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늘날 일본에 있는 칠안 평화 가미카제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다. 그곳에는 자살 임무를 수행한 남성들의 편지, 유품, 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그곳을 걸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사진 속 얼굴들은 너무나 어리다. 편지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가족에 대한 걱정, 사랑의 표현, 용기로 형편없이 위장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용기로 가장한 두려움이 채워진 그것들을 보면 그들을 광신자로 볼 수 없다. 19세의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더 나은 아들이 되지 못해 사과하고 살아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죽어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특별히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편지가 하나 있다. 한 조종사가 어린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딸이 너무 어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그는 딸이 자신을 어떤 아버지로 상상했으면 하는지를 묘사했다. 그는 딸에게 친절하고 강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했다. 그는 딸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날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비록 그 미래를 결코 자신이 볼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편지는 이렇게 끝난다. 네가 이것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한 모든 일은 네가 아버지가 남기고 떠나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가미카제 조종사가 된다는 것의 공포는 단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 죽어가는 그 사회에 의해 자신의 죽음이 기획되고 강제되고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는 알매 있었다. 그것은 평생의 선택들이 단 하나의 강요된 결정으로 압축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 명예, 의무, 충성,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자기 파괴의 메커니즘으로 무기화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것은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진실된 것이라도 자신의 희생이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알미였다. 일본은 당신이 날아가든 날아가지 않든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었다. 당신은 불가피한 것을 며칠 또는 몇 주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죽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댓글에 카미카제라고 입력하고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이제 전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암흑의 장을 탐구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